예. 공기압 관련된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네. 7022번님이 라보 83,000km 달렸고요.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불량 노란불 뜨는데 기압 조정해도 안 없어지네요 라는 질문 하나. 1630번님이 주행 중에 자주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경보 이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공기압은 정상이지만 주행하는데 이상은 없는 겁니까? 네, 공기압 센서가 요새는 이제 운전자가 펑크라든가 아니면 타이어 공기압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고등을 하거든요. 근데 공기압은 정상인데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센서가 불량이에요. 센서. 약 네, 400m 그다음에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타이어를 이렇게 구간입니다. 낄 때 밀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뭐 같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압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은 정상인데 만약에 경고등이 자꾸 떴다 안 떴다 하면 센서 불량이고요. 만약에 또 공기압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제 센서 불량이었다가 트립에 이렇게 휠이 끼는데 아마 이물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공기압은요 될 수 있으면 차에 맞는 공기압을 넣는 게 좋아요. 보면 운전석을 딱 열면 기둥이 있잖아요. 네. 뒤에 시트 옆에 기둥, 안전벨트 옆에 기둥이 있으면 거기 있는 압력을 넣으시고요. 고속도로 다닐 때는 그거에 한 10% 정도만 더 넣으시면 연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네. 공기 채워주고 하는 건 비용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요새는 본인이 하면 안 받는데 만약 정비사한테 요구하면 요새 돈 받더라고요. 네. 분단해서 하시는 겁니다. K9509님 15년식 포토2 냉동 탑차입니다.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제가 과속 단속 덜덜덜 구간입니다. 떨면서 멈춰합니다. 디스크도 연마해서 갈았는데도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주 가는 카센터 사장님도 원인을 모르겠다네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차 같은 경우는 휠을 만약에 그 타이어를 재생하면 아니고요. 휠을 재생하면 안 되고 디스크를 생으로 교환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허브 베어링에 유격이 생겨서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브레이크 밟을 때 앞에가 달달달 떨면 브레이크 캘리퍼에 있는 디스크 불량이고 그래도 만약에 또 떨잖아요. 그러면 뭐 타이어도 이상 없다고 보면 바퀴에 허브 베어링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덜덜덜 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퀴가 똑같이 돌아야 되는데 약간 흔들리면서 돌아가면서 쓰니까 떨릴 수가 있습니다. 허브 베어링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허브 에어링은 교환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거의 교환이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22번님, 소나타 LPI LPG 38만 주행한 개인 택시 차량입니다. 냉각수가 부족해서 오버히트를 했습니다. 에어컨은 시원하게 나오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다가 갈수록 찬 바람이 나오는데 잠시 후 소리를 60km 이해하고 비용은 신호 얼마나 위반 발생할지요? 과속 일단 먼저 서머스타트를 먼저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스타트 교환하면 대부분 괜찮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밸브를 움직이는 밸브가 있어요. 중간에 네, 온도를 조절할 때 네. 그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터의 액추에이터를 보면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는데 그 각도가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서머스타트 먼저 교환하면 안 되면 블로모터 쪽에 있는 액추에이터가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 많이 나옵니까? 액추에이터가 고장이라면 뜯어야 되니까 비용이 좀 나올 거고요. 서머스타트라는 같은 부속값이 한 10,000원에서 15,000원 하니까 구동에 깔고 하면 40,000원 정도에서 그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동차톱 박경일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서기철의 시사본부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시 정각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발음 가운데는 글자 모양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해서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말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모음 아이, 에와 어이, 에를 들 수 있는데 젊은 층에서는 특히 모음 어이, 에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5만원치요. 이와 같은 짝을 이루는 말들로 내 것과 네 것, 모래와 모래, 그리고 해와 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래는 바닷가에 있는 것이고 모래는 내일의 다음 날이죠. 또 내 것과 네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인데 뒤섞어서 발음하면 누구의 것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상대방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며 말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은 계거품을 물다와 계거품을 물다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이때는 두 번째로 나온 계거품을 물다가 맞습니다.
바다나 민물에서 사는 개는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위험에 처하면 목을 포기하고 거품 같은 침을 뿜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도 몹시 괴로워하거나 흥분했을 때 입에서 거품 같은 침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개거품을 문다는 것입니다. 모음 애와 애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지요. 발음 말고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범이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도 폰.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아직도 콩이 없나요?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콩을 통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간편하게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DJ 얼굴을 보이는 라디오로 보기도 하고 요금 걱정 없이 메시지도 보내보세요. 다양한 팟캐스트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디오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콩은 필수.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KBS 콩을 심으면 스마트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KBS 58분 날씨. 경기 남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왔지만 현재는 구름만 많이 껴있고 비 오는 지역은 없습니다. 바람도 잠잠해져서 태극기 다시는데 불편은 없겠고요. 오늘 귀경하시는 분들은 오후에는 날씨 괜찮지만 내일 또 비 소식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얼마 안 되지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 또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쌀쌀해지겠습니다. 쌀쌀해지면서 추색이 짙어지는 건 있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의 경우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곳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내일까지도 하늘에 가을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흐리겠고요. 오늘은 중부 일원으로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광주 24, 대구 26도 등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등 10도에서 20도, 오늘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요. 낮 기온도 다소 내려가서 서울 21도 등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의 물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 제1라디오입니다. HLKG. 서기철의 시사본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한 위로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과 영부인께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걸린 외국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앞서 영국, 과테말라, 브라질 등의 각국 정상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북한은 그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는 남북의 창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상당히 좀 귀경길이 밀리는 그런 양상도 있을 거라고 해서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좀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 씨. 네, 개천절이자 명절 연휴 나흘째인 오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면서 평소 주말 수준의 혼잡이 예상되고요. 최대 정체 시간은 오후 4시와 5시 사이로 전망되고 밤 10시 무렵 정체가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충청권에서 도심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면으로 청주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18km 구간 가장 버겁고요. 신탄진과 한남 사이로는 명절 연휴 버스 전용 차로제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됩니다. 이어서 논산 천안선은 천안 방향으로 정안휴게소 주변으로 밀리고요. 서해안선 서울 쪽은 군산과 홍성에서 주춤한 뒤 가장 긴 정체는 당진분기점과 서해대교 사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부선도 화남 방향으로 서청주와 오창 사이 지나기가 불편하고요. 중부내륙선은 양평 쪽으로 선산휴게소에서 막혔다가 이후로 북충주부터 충주 분기점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차량들도 많은데요. 영동선 인천 방향으로 봉평터널부터 둔내터널까지 8km 구간 가장 밀리고요. 신갈과 여주 분기점 사이로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역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쪽은 가평휴게소부터 설악까지 10km 구간 가장 불편합니다.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최선미였습니다. 남북의 창.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오경석 박사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위로문을 보냈어요. 외국 정상에게 처음으로 보낸 메시지인데 코로나19 확진받은 정상에게 말이죠. 내부적으로 나는 트럼프와 이렇게 친하다 뭐 이런 걸 좀 더 보여주고 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이제 트럼프하고 2차례 지금 정상회담을 했고 한 차례 판문점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서를 27통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개인적 어떤 친분이나 관계 유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위로문을 신속하게 보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앞으로 북한이 미국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화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북핵 문제 관련 미국 간 대화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트럼프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앞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로문을 긴급하게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달 3일이 이제 미국 대선이고 지금 대선 일정이 급격하게 요동치면서 사실은 대선 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거는 좀 지나간 것 같고 북미 관계에 대한 걸로 한번 기세를 올려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 이건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북미 관계가 이 대선 전에 10월 달에 상당히 급속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존 볼턴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자기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악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 반전을 꾀할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 조회에서도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약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가능성이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관계에 어떤 합의가 구체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선 끝날 때까지 이제 북미 관계에는 현재 상황의 어떤 담보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관계,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방향을 뭐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네. 정할 때까지는 상당히 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몽골, 일본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확진 판정이 되고 지금 뭐 상당히 비상이 걸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일정은 계획대로 간다죠? 지금 정확히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가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아시아 순방이 원래 10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취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후에 아직 발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전 중에 나온 얘기로는 뭐 일정대로 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마 순방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폼페이오 이번 방한은 10월 7일, 8일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거고요. 일본, 몽골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방한하는데 주로 지금 방한 목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일본 방한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방한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강경화 장관하고 회담을 이제 할 텐데 네. 거기서 이제 한미 관계, 한반도 정세 그리고 지역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어떤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이번 방안은 주로 미중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마 방안이 주로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최근 우리 어업지도원 이 사살과 어떤 시신 소각 사건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고 북핵 문제나 어떤 북한 관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중에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피격돼서 사망한 우리 공무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네, 지금 수색 13일째입니다. 지금 일단 어업지도원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기 위해서 연평도나 소청도 이 해상 일대에서 선박 35척, 그리고 항공기 7대를 투입해서 해상 수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이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고 해경에서도 이 시신을 빨리 수습해서 그래야 이제 사망 경위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유가족에게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특별한 뭐 지금 성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시신 소각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만 북한에게도 꽤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그런 문제일 텐데 29일에 이제 북한에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요? 예, 제7기 18차 정치국 회의를 북한이 개최했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안건은 일단 신종 코로나 비상 방역 사업 문제에 대한 게 이제 주로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예정돼 있는데 이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해 태풍 피해 복구 논의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는 코로나 비상 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졌고요. 우리 공무원 시신 소각 사건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남 통지문을 보낸 이후에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여론이 좀 수그러들고 잠잠해지기를 일단 기다리면서 무대응으로 아마 일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측에서 북한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이제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었고 북한은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 물론 나름대로 수색을 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만은 공동조사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그 CCM 수색을 할 때 얘네를 이남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부근 수색도 영해치범이라고 경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북한이 지금 독자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난번에 벌였던 대남 통지문으로 이 사건을 북한이 도리어 다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북한의 행동을 뭐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공동조사를 관철하거나 또는 재발 방지나 어떤 북한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보다는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태풍 피해 또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 수해 현장을 또 공개 방문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 나타났어요. 이게 상당히 좀 이목을 끌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 김학원 수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 했는데 이게 이제 7월 1일 날 보도됐으니까 아마 7월 1일 날 10월 2일 날 보도됐으니까 이제 10월 1일 날 방문했을 가능성이 추석날이요?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수해복구 현장 상황도 살펴보고 그 복구에 된 그 민간인 살림집 이런 데도 보면서 상당히 만족을 표시했고 농사 작황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목을 끌었던 건 지난 7월 노병대회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김여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위임 통치 이런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김여정이 계속 노출되면 김여정이 후계자 아니냐고 이런 논란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김정은은 이 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출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이제 모습을 감췄다가 이번에 공개 행사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뭐 어쨌든 김여정이 이제 앞으로도 막상하게 김정은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북한 내부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예, 사실 올해 초반에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아주 큰 그런 인상을 주는 행동들을 김여정 부부장이 해왔기 때문에 그 뒤에 한 2달 동안 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여정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약 3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고 북한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에는 거의 김여정의 어떤 주관 하에 김정은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김여정이 또 남북 관계의 어떤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는 10월 10일이 이제 북한 당창건 75주년 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열병식이랄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지켜봐야 될까요? 네, 지금 당창건일이 10월 10일인데 열병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 신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공개 연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신무기 공개와 관련한 패턴은 작년 말에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표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전년무게가 나온다면 이번 열병식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2015년 70주년 열병식 당시에도 개량형 KN08 이동식 ICBM이 공개됐고요. 300mm 신형 강사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도 아마 새로운 어떤 ICBM,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SLBM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SLBM도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SLBM과 관련해서는 지금 심포조선소에서 그 개발하는 이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공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공개 연설을 하게 된다면 세 가지 정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네.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자의적 해독지력 강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민대중 제의주의를 얘기할 겁니다. 당은 인민을 위해서 공부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한다. 그리고 경제생활 개선과 관련해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전으로 제재를 극복하겠다, 돌파하겠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남북예창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코인 경제방. 네, 박대기 기자의 코인 경제방으로 이어갑니다. KBS 박대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이게 이제 이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정책을 놓고 지금 혼란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대주주 양도세로 좀 정해봤는데, 먼저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액의 증권거래에서만 내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요. 네, 세율이 0.25%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부담은 없는 세율인데, 하지만 대주주라는 좀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세율이 최저 22%고 최고 33%까지 부과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라면 최소 2,200만 원, 많으면 3,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예.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게 뭐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건데 올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바로 확대돼서 그런 건데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약 2만 명 정도만 해당이 됐었거든요. 10억 원 이상 기준에서는. 하지만 이제 올해 3억 원으로 올해 말에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은 약 10만 명이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단일 종목이 물론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뭐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뭐 아주 그렇게까지 드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억 원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니까 그 대상 인원이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고 거기에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데 갑자기 올해 말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정부에서 한 게 이유가 뭘까요? 네, 올해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2017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단계적으로 낮춰서 2020년 연말 기준으로는 3억 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고요. 예고가 돼 있던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동학개미운동 참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대주주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수익낸 모든 주주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는 주식 양도세 도입 관련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항의를 통해서 결국 주식 양도세가 일정 부분 유예되고 또 대상도 축소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주주들이 이번에도 좀 항의를 통해서 좀 관철시켜 보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법을 개정해서 이 대주주 지위 확대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었는데요. 16만 명이 벌써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법으로 2017년에 정해놓은 것이고 그때 2020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예고가 돼 있었던 거라고 하면 네. 이게 그걸 다시 임박해서 폐지해 달라고 하는 게 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주식 보유를 계산할 때 본인뿐 아니라 조부모나 손자까지 3대 직계 좀비속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농담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주식 보유분까지 알아야 된다고 해서 뭐 자주 전화드려서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효도법이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효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좀 과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연말 올해 말에 이제 얼마를 보유했느냐 기준을 따라 가지고 대주주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데요. 연말 기준에 3억 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식을 열심히 내다 파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해서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안한 증시에서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매물 출현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은 법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2017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던 사안이고 당시에 25억 원 이상이 대주주였는데 15억 원에서 10억 원 그리고 올해 말에는 3억 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미리 결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번복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정치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여당 입장이 사실 증시를 부양하고 부동산을 억누르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유예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 동참을 극복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